네, 15일차 관세평가 실전 모의고사 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범위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잘 풀었을 거 걱정이 돼요. 전범위를 일주일 내에 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저 되게 힘든 일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를 일주일 내에는 다 못 봤던 것 같아요. 저 좀 보는 속도가 좀 느리고 저는 막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날 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할 만큼만 내 실력을 평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을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뭐 사회도 내 과목을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내가 다시 봐야 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고 그 전날에는 간략하게 조금만 공부하고 잤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점점 이렇게 공부량이 다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시즌이 올 것 같은데 너무 뭐 일주일 동안 회독을 잘 못했다, 하루 만에 회독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항상 꾸준함이 이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고요. 물음 1번 보게 되면 WTO 평가협정 관세법 의거에서 관세평가 수출 판매 의미 서술하시오. 이거 너무 쉽고요. 두 번째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 유형도 너무 쉽습니다. 즉 15점이 여러분이 그냥 두 눈 감아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음 3번. 사례에서 자유무역 지역에 위탁 보관하기 위하여 반입된 외국 물품을 원상태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평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로로 A와 B, B와 C, C와 D 각각 거래에 대해서 수출 판매 중점으로 상세히 검토하시오. 즉 세 가지 거래를 상세하게 다 검토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물음 1번, 2번은 내가 답지를 보고 가는 것 자체도 지금 여러분의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우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찝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출 판매에 대한 의미 얘기했네요. 수출 뭐죠? 어떤 영역을 관세 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판매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소유권 이주와 대가의 지급. 이 두 가지 포인트 키워드 적어주셨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판매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면 WTO 평가협정은 판매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용역의 판매까지도 우리 판매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수출 판매에 대한 관련된 우리 가격은 형성된 가격 우리나라 도착 전에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도착 이후에 형성된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 2번. 우리가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 유형 6가지로 우리 관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WTO 평가협정에서 왜 그게 안 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믹스해서 적절하게 잘 적어주셔야겠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우리 거래 가격 없고요.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수입 물품 모두 다 수입 시점에는 판매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판매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별개의 법집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장에서 수입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지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단순한 이동, 즉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것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이 모두 렌트, 즉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것들. 그리고 7번, 산업쓰레기 등 같은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는 물건들은 지급의 방향이 역방향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사례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겠네요. 캐나다 A는 일본 기업 B사 목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A는 일본 B사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물품을 한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코리아에로 선정을 했어요. 비싼 해당 물품을 자유무역지대, 우리나라에서 뭐 기타 등등의 뭔가 수출이라든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소건을 뭔가 주기 위해서 만든 지대죠.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기로 합니다.
구매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유무역 입주기업인 C사의 창고를 위탁을 했대요. 위탁 보관하던 중에는 C사와 B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통관을 하였습니다. 즉 물건을 통관을 했고요. C사와 B사는 국내 구매자를 물색하여 D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를 수입 신고한 후에 D사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즉 얘는 D사와 판매를 했고요. 통관은 우리 C사가 했네요. 자, C사는 수입 통관, 위탁 보관. 자, 위탁 보관의 경우, 얘가 지금 물건을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을 때, 어디 있니? 자, 국외 반출을 하여야 업무가 종결되므로 국외 반출 시까지는 보관 및 작업 등을 보관상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서 C사의 관리 책임만에 있다. 즉, A사가 지금 이 C사의 물건을 바로 선적을 해서 C사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C사는 창고 관리인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잘 보관을 하고 깨지지 않게 관리해줄 의무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한국 C사와 일본 기업 B사의 판매 계약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국 기업 C사로 이전됩니다. 즉, 한국 C사와 B사가 지금 물품의 판매 계약을 저기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비로소 C사가 소유권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얘는 단순한 물품의 관리인으로서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 매매 단계에서 형성된 가격 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사에서 1000CU에 팔고요. B가 C한테 판매를 했었을 때에는 1150CU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C와 D사, 즉 C사 같은 경우에는 C가 D사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비용은 2000CU에 판매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수입할 때, 즉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도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수입을 할 때 어떤 가격을 책정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A와 B의 거래를 먼저 얘기를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A와 B의 거래를 수출 판매라고 인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중점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출 판매일까요? 수출 판매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과세가격 가장 최초의 약간 기본은 구매자가 수입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구매자가 우리나라의 물건의 선적 요청을 한 것뿐이지 이 지금 외국과 외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거래 가격의 기초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B사와 C사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얘네들 간의 거래 위탁 보관 관련 거래거든요. 즉 B와 C사는 위탁 보관 관련 매매이기 때문에 그 관련 거래를 우리가 또 수출 판매로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한 그리고 B와 C가 위탁 판매 상태인 동시에 둘이 가격 협상을 해가지고 형성된 가격은 이미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얘랑 가격 협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가격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C와 D사의 거래는 명백하게 국내 판매 거래예요. 즉 C는 지금 해당 물건을 얘한테 사가지고 얘를 수입 통관해서 얘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형성된 가격 자체가 또 국내 판매 가격이라는 거지. 이 모든 A와 B와 C 가격이 수출 판매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 방법 이하로 과세해야 된다라는 게 중점입니다. 자, 그래서 B와 C의 거래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 한다면, 자, 세 번째 줄. 외국에서 자유무역지대 반입하기 위한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지만 자유무역지역 내의 거래는 물품의 국내적인 이적이 없어서 국제적인 이적이 없어서 출거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거래가 진정한 판매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게 되면 진정한 판매 뭐예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를 일으킨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동거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대금의 지급 위탁 보관 거래로서 진정한 판매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B와 C의 거래 자체가 얘가 물품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를 야기시킨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거지. A와 B와 C의 거래 기초는 위탁 보관에 대한
매매 위탁 보관에 대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판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거래 형태는 지금 최신에 많이 나오는 거래 형태인데 자유무역 지역에다가 물건을 통관하지 아니하고 일단 물건을 막 가져난 다음에 그 수출자가 실질적인 최종 거래자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에 얘를 물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통관을 하든지 아니면 쉽백을 하든지 다시 재수출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 형태에 의해서 시와지 국내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 다 국내 소비자를 확정을 해서 거래하는 가격이 우리가 일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요즘 약간 핫한 이슈고요. 이 방법 이하로 과세된다라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는 자, 우리 법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범위 서술하시고요. 그리고 화계거래 사항 M과 D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여부를 서술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 너무 쉽고요. 2번 하계거래에서 독점 유통계약에서 거래계획 내용에서 1에서 4에 대해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쟁점사항들 이러한 문구가 있었을 때 우리 관세평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체크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으면 3번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 관세평가 쟁점 비 실제지 가격의 포함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여기 좀 헷갈리는데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 검토하고 실제 지급 가격 여부 사례형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내가 풀어주기가 조금 민망해. 우리가 너무 잘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수관계의 범위는 총 8가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 2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해당 범위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 특수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즉 특수관계는 굉장히 이 정해져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해당 사례에서 우리가 특수관계인지 즉 M과 D는 우리가 사례를 안 읽었니? 자, M과 D는 이 첫 번째 문장만 보고 갈게요. 제조차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업체는 M이고요. 수입국의 도매상은 D입니다. 그 얘네들은 물품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D는 수입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M의 독점 공급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독점 공급업자, 독점 유통업자 나오면 뭐야 이거 특수관계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명칭으로만 특수관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 독점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그러면 동업관계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업자 관계라는 것을 자 우리 동업하자라는 것으로 그냥 쿵짝쿵짝해서 형성되는 거래가 아니라 합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출처하고요. 법적 동업 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점 유통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구라든지 내용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업권자라고 우리가 동업자라고도 판단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즉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야 너 이래 저래라는 지시 통제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련된 계약 또 중점적으로 저 밑에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영역, 일반적인 구매자의 영역을 판매자가 판매자의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매자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범위의 내용은 없다. 즉 일반적인 상관행에서 독점 유통권자에게 판매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특수관계에 볼 수 없다라는 내용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가로 1번, 2번, 3번, 4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매권은 공급업자 영역 B 해외 국가로 확장되지 않는다. 즉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 여기서만 팔아 저기서만 팔아라고 어떠한 처분 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영역 즉 지역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D는 수입국 내에서 자동차 수입 관련하는 허가, 승인 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법률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D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여러 가지 승인, 요건, 인증 관련된
머니 뭐 이행 관련해서 그것을 의무를 구매자에게 지어줬을 때 이게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던 거 배웠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법령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 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3번, D는 2, 3개월 동안 자동차 재고분의 2에 상항하는 예비 부품의 재고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 또한 일반적인 상관행위로 인해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거래 조건으로 구는 거나 혹은 처분 또는 제한을 주는 거나 이런 어떠한 상황으로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4번째, 자동차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다음 조건, 모조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 시장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훈련된 판매원 고용하고요. 수직국내 자동차 광고 활동, 그리고 AS 제공 이런 부분은 모든 마케팅 관련 판매 시장 조건과 관련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뭐였죠? 마케팅 관련된 시장 관련 조건은 금액 조건 또는 사정으로 검토하지 마라. 즉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검토하지 마라라는 부분들 체크해봤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4가지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한 대 가격은 1000CU고요. 자동차 한 대 가격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 1년이고요. 동하자 비용에 대한 의무는 제조자 M에게 있습니다. 하자 보증 의무가 제조자에게 있네. M은 해당 하자 보증 의무 수행하기 위해서 S와 별도의 하자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M은 S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 보증 비용 수입물품 대당 10%니까 우리가 100CU겠네요.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을 D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해당 지급 금액만큼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었다라는 거죠. 즉 M은 우리가 누구니? 얘가 누구야?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하자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S와 하자 보증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한 대당 얼마 팔고 있어? 1000CU에 팔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어차피 얘한테 여기 한 10%인 100CU만큼 얘한테 줘야 돼, 돈을. 하자 보증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지급에 대한 의무를 내가 안 하고 네가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겠다. 즉 P는 S에게 실제 100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금액은 빼주겠다라는, 즉 지급 의무 의무하고 할인해 줬을 때는 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의 비용을 우리가 그 금액에 더하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M은 해당 생산의 자동차 배기가스량의 수출국에서 일정한 수치를 충족해야만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자, 어디에? 수출국에서 허가하고 있는 거예요. M은 이러한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 완제품 출하 전에 배기량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즉 생산 과정의 일부인 검사 비용입니다. D에게 해당 검사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서 D는 해당 검사를 대신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물품 가격의 5%를 할인받았다. 즉 M은 그 검사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검사 의무를 네가 하고 대신에 검사 비용으로 들 것 같은 비용을 5%를 할인을 해준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D가 이 검사 비용을 할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다르게 고용한 다른 사람한테 발생된 검사기관에 지급한 비용, 즉 얘가 이 검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한테 지급한 검사 비용은 30CU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5%는 뭐예요? 50CU잖아. 근데 할인한 금액을 더해줘야 될까? 우리가 지급한 금액을 더해줘야 될까? 그래서 조건의 비용이냐 할인의 비용이냐 선택의 문제였는데 우리는 조건의 비용을 더해준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하자보증비 평가처리 관련 법령 중심 서술쇼 2점이죠. 우리 하자보증이 있잖아요. 판매자의 의무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고 블라블라 이거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물음 2번. 하자보증비 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평가 처리 방법 서술하셔야 되어 있네. 판매자의 의무일 때, 구매자의 의무일 때라는 걸 서술해 주시고요. 판매자의 의무인데 물품 대금안에 포함되는 것들 별도 지급 요청하는 것들 이렇게 2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자에게 지급 요청하는 경우도 좋겠네요. 자, 구매자가 하자보증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적 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서술해 주세요. 물음 3번 하자와 유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하자 보증비와 유지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비교표도 한번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 보증에 대해서 개념에서 설명하시오, 비교해 보시오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미 출제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교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 자. 하자보증의 개념이란 하자보증은 품질 형태의 한 형태로서 품질의 보증의 한 형태로서 이제 보증서가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증을 해야 하는 책임자가 관련된 비용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죠. 하자보증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상산 단계에서 확인이 안 된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설비 같은 데서 발생할 수 있고 하자보증처럼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지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공제 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해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쟁점 비용이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쟁점 비용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재자 B는 조국의 수출자 S로부터 공장 제조용 설비를 1,000만 불에 수입하였으며 다음 제조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판매계약서의 구매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수출자가 본인의 자회사인 독일 소재에게 제조자 M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자, 수입자 B는 그 대가로 20만 불을 수출자 S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최초 1년 후 이후의 하자보증에 대한 하자보증은 수입자의 자율에 맡깁니다. 즉, 첫 번째 1년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 의무는 판매자에 있고요. 관련된 하자보증 비용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로 봐야겠죠. 이는 우리가 간접지급액 포섭. 두 번째 쟁점비용 2입니다. 수입자에 쓰는 국내 공급자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총 2년의 하자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은 물건 사가지고 판매자한테는 1년밖에 받지 못하지만 자기는 국내에서는 2년 동안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죠. 최초 1년에나 발생한 하자 비용은 하자 수출자 S로부터 치유를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하자 보증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한다. 즉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마음대로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는 이제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C사를 통해서 하자보증 치유를 하고요. 이제 수입자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1년 6개월에 어떤 국내 소비자가 이런 하자보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C사는 하자보수를 수행을 하고 구매자에게 10만 불을 추가로 청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10만 불은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겠죠. 판매가 완료된 이후 수입자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입자 B는 수입비 국내 판매 후 1년 8개월 뒤에 국내 고객의 사용상 귀책으로 일부 부품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상 서비스 제공했고 1만 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것 자체는 구매자가 하자 보증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수리를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자 보증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의 어느 정도 성격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음 4번이에요. 물음 4번은 자 대체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4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음 1번 눈도 우리 끄지 말고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즉 4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줄줄줄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4방법은 우리가 역상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서 우리가 통상의 유연비 일반 경비 통상 수수료를 빼준 가격, 그리고 수입한 도착 후에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 그리고 4방법에서 의해서 산출된 관세비 그 밖에 공과금까지 빼주는 게 바로 4방법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설정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우리 2023년이에요. 잘못 썼어요. 자,
우리 읽고 과제가격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 B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일본의 S사로부터 포켓몬 인형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당국 B사는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사방법에 의해서 과세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입물품 100개는 2023년 1월 15일 수입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 상업 단계에서 완전히 국내 판매되었고요. 관세당국은 우리가 수입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않은 물건이 판매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요. 이게 해당 수입과 죄송해요.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 거의 동시에 판매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는 가격을 셀렉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 대한 가격을 선정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우리가 최초 거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규제해줘야 되니까 이 특수관계가 있는 가격이 일단 그냥 보이자마자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가격은 또 산정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4월 25일은 또 지워줘야 됩니다. 이 표를 봤었을 때 그러면은 가장 많은 수량을 판매된 단위 가격은 120 CU를 봤었을 때는 우리 160이고요. 그리고 100 CU 기준을 봤었을 때는 우리 110 기준. 그리고 90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60. 그리고 85 기준을 봤었던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120으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의 이윤비 일반 경비를 구해야 되는데 통상의 이윤비 일반 경비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이윤비 일반 경비는 일체로 포함시켜줘야 된다 했네요. 그러면 매출액 밑에 가주셔야 되고요. 이윤비 일반 경비 통째로 들어가니까 2만. 그래서 이윤비 일반 경비율은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윤비 일반 경비율을 적용을 할 때 세관장이 제출한 동종 동률 비율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종 동률 비율을 쓸지 아니면 이윤비 일반 경비를 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동종 동률 비율의 100분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 세관장이 제출한 게 납세금량 제출한 이윤비 일반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윤비 세관장 동종 동률비를 썼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납세의무가 제출한 이윤비 일반 경비를 썼습니다. 즉, 둘 중에 낮은 친구를 써줬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120을 규정을 하게 되면요. 땡땡 18%예요. 즉 15%의 100분의 120은 18% 누가 보다죠? 18%와 20%. 즉 이 동종 동률비율 100분의 120%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 동률비율 15% 써줘야 된다라는 것들 착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 포켓몬 인형 한 개당 봉제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판매 관리비 및 이윤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재비용은 우리가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세율 10% 120%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사방법에서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죠. 우리가 120, 우리가 국내 판매 가격이 120이고요. 그리고 동종 동률 비율은 110 곱하기 15%입니다. 그리고 빼줘야 되는 가격은 우리가 빼줘야 되는 관세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할 때 납부해야 될 관세율을 모두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과세 가격이라고 했었을 때 0.3V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 산식의 근거에서 나온 금액이 과세 가격이 될 것이고 여기서 관세를 구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10% 그리고 관세비 관련된 모든 제세액을 구한다고 하시면 30%를 곱하신 금액이 납부하실 세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